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최영호, 78살입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았고 아내는 1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연금과 작은 예금, 그리고 30년 넘게 지켜온 아파트 한 채가 제 삶의 전부이지요. 그런데 제가 살아온 모든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충격적인 말을 그날 밤 제 귀로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손거울이 희미한 조명 아래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78세, 여전히 또렷한 눈빛과 꼿꼿한 어깨.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가족들로부터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추시개가 밤 11시를 가리키며 똑딱, 똑딱 소리를 냈습니다. 깊은 밤의 정적을 깨트리는 그 단조로운 리듬이 마치 제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지요. 저는 서재에 앉아 붓을 잡고 서예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고 화선지 위로 떨어지는 먹물 한 방울 한 방울에 마음을 실었습니다. 인생무상이라는 내 글자를 쓰려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거실에서 들려온 낮은 대화 소리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언제쯤 요양원 보내? 손녀 예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손녀가 마치 낡은 가전제품을 처분하듯 그렇게 무심하게 저를 말하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꿈이겠지, 잘못 들었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고지어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럽 여행 다녀오면 바로 정리해야지. 그때 집도 우리 이름으로 돌리고. 쿵.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붓에서 먹물이 화선지에 번져나갔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엄마, 그럼 그때 말한 선물도 사주는 거지. 30억짜리 집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데 페라리 하나쯤은 괜찮잖아? 손녀의 들뜬 목소리는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평생 일궈온 30억의 집이 단순히 손에 들어오는 것이라니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횡재라도 되는 양 말하는 그 아이의 목소리에서 저는 한 점의 애정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대답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거부할 권리는 없어. 치매 진단만 받으면 결정은 자식들이 하는 거야. 그 말은 마치 번개처럼 제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저는 78년을 살면서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사업 실패의 쓴맛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도 그날 밤이 가장 치욕적이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30년 넘게 지켜온 이 집, 평생의 땀과 노력이 담긴 재산이 처리해야 할 짐으로 취급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당할 수 없다. 반드시 제 삶을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새벽 5시, 평소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달리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치매라니요. 저는 어제까지도 신문을 읽고 복잡한 계산까지 척척 해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라며 인사를 건넸을 텐데 어젯밤 대화를 들은 후로는 그 목소리조차 위선으로 들렸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며느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는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2025년 노인 인구 20% 돌파라는 제목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는 노인 재산, 분쟁급증이라는 대목도 있었지요. 마치 제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며느리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얘기한 그거 빨리 진행해야겠어. 요즘 너무 의심스러워.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와 통화했냐? 물었습니다. 그냥 친구와 잠깐. 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지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아들 얼굴에는 야근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보다는 뭔가를 숨기려는 기색이 더 역력했습니다. 요즘 일이 많은가 보구나. 네. 그런데 아버지, 오늘 시간 있으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기억력도 그렇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어젯밤 들은 대화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내가 믿을 만한 병원으로 가야겠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시선 교환에서 저는 그들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냉대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6개월 전 아들이 먼저 아버지,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라며 저를 모셔갔습니다. 지연도 다정한 말투로 맞아주었지요.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모든 걸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몇 달 동안은 화목했습니다. 손녀 예린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라며 제 무릎에 앉아 수다를 떨었고 며느리는 매일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우연히 들려왔습니다. 시아버님이 요즘 깜빡깜빡하셔서 걱정돼. 어제도 같은 얘기를 3번이나 하시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얘기를 3번?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이가 나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데 혼자 두기엔 너무 위험해. 가스불도 계속 켜놓으시고. 가스불을 켜놓는다고 저는 평생 안전에 신경 쓰는 사람인데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손녀마저 친구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요즘 좀 이상해. 할머니도 없으시고 이제 혼자 계시면 위험하지 않을까?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언제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떠셨어? 글쎄, 오늘도 화장실 가는 길을 헷갈리시더라고. 자기 방인 줄 알고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시고.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제게 치매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슬슬 병원 데려가야 할 것 같아. 진단서만 받으면 모든 게 쉬워질 텐데.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구나. 며칠 뒤 우연한 기회에 그들의 치밀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미용실에 나갔고 아들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예린이는 학교에 있었고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지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며느리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려온 서류 몇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더군요. 서류를 주워주려다가 그 내용을 보고 말았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치매 의심 증상 기록지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끝까지 읽어보았습니다. 날짜별로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9월 3일, 같은 질문 4번 반복. 9월 5일, 집 주소를 잊어버림. 9월 8일, 가스레인지 켜놓고 외출. 9월 12일, 며느리를 딸로 착각. 모두 날조된 기록이었습니다. 특히 9월 8일은 제가 하루 종일 집에서 책을 읽었던 날이었는데 외출했다고 거짓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후견인 신청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제 아들이 법적으로 제 재산을 대신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아들의 서명까지 되어 있더군요. 가장 충격적인 건 그 아래에 있던 부동산 매매 상담 자료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시세와 매매 절차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치매 환자 소유 부동산 처분 방법이라는 제목의 인쇄물도 있었습니다. 숨이 막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날 치매 환자로 몰아세워 모든 걸 빼앗으려 하는구나. 그때 현관문에서 딸깍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급히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두고 제 방으로 피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예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곧이어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계세요? 응, 나 여기 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출장해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자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상태가 요즘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아. 오늘도 혼자 중얼중얼 하시더라고.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럼 빨리 병원에. 아니야. 며느리가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미 연락해놨어. 내일 강남의 몰라 정신과에서 정밀검사 받기로 했어. 그 순간 제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미 모든 게 정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린이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검사 받고 나서 좀 나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친구들한테 할아버지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마저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후 저는 다시 한번 그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병원 예약증도 있었고 심지어 요양원 입소 상담 자료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맨 아래 깔린 메모지였습니다. 며느리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치매 진단, 2단계 후견인 신청, 3단계 부동산 매각, 4단계 요양원 입소. 저는 그 메모를 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들은 저를 단계별로 제거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도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누구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부산에 사는 수진이라도 제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거든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서. 아버지, 오빠한테 들었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빨리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치매는 초기에 치료받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대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마저 이미 아들의 말만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아, 아버지는 치매가 아니야. 이건 오빠가. 아버지, 병을 부정하시면 안 돼요. 오빠 말로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다던데.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마저 그들 편에 서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후에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병원 예약 잡았어요. 10시에 강남 정신과로 가시면 됩니다. 굳이 정신과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일반 내과에서. 아니에요, 아버지. 정신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정확한 진단이 나와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듯이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기 전에 제가 먼저 행동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새벽 4시,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서재에서 제 통장과 인감, 그리고 각종 중요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켜서 몇 개의 계좌에서 소액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비상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넘게 알고 지낸 제자 박영수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영수는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른 시간에 미안해. 영수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선생님, 어디서 뵐까요? 저는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1시간 후, 공원 벤치에 앉은 박영수에게 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박영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 혹시 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을 수 있겠니? 하지만 선생님, 가족들 모르게 집을 파는 건, 영수야, 이건 내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내 재산을 내가 처분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니? 박영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도와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78년을 살면서 가족을 상대로 이런 싸움을 해야 할 줄은 몰랐거든요. 거실로 들어서니 며느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일찍 나가셨네요. 응, 산책 좀 하고 왔어.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신문을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였고 그들은 셋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기회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유럽 여행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예린이 방학이기도 하고 가족 여행을 한번 가려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하시죠? 같이 가실래요? 며느리가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 있겠다. 너희끼리 다녀와라. 사실 속으로는 드디어 라고 외쳤습니다. 열흘간 집을 비워줄 기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들이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박영수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아파트 매물은 이미 나간 상태였고 관심 있는 구매자들이 몇 명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이 동네 시세가 워낙 좋아서 금방 팔릴 것 같아요. 현금 구매자도 있고요. 저는 수원의 작은 아파트도 미리 계약해 놓았습니다.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가족들이 마지막 짐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그동안 모아둔 녹음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이용해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에 할아버지 요양원 보내는 대화부터 시작해서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하는 거짓말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구나. 다음 날 새벽, 드디어 그들이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아버님, 열흘 동안 잘 계세요. 뭔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며느리의 인사는 여전히 가식적이었습니다. 택시가 사라지는 걸 확인한 후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박영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야, 이제 시작하자.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오후에 계약 진행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삿짐 센터에 연락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이사 가능한가요? 그래, 가능하다. 세 번째로 동네 경로당 할머니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40년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제 하소연 좀 들어주세요.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녹음된 대화도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들은 분개하며 저희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영호 선생, 그럴 줄 알았어요. 며느리 얼굴만 봐도 뭔가 수상했다니까. 맞아. 우리가 다 증인이야. 선생님이 치매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번째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관리소장 김 씨는 저를 15년째 알고 지낸 분이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 선생님이요. 갑자기 웬 이사? 저는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김 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치매라고요? 어이가 없네요. 얼마 전에도 관리비 계산 틀린 거 지적해 주셨는데 그날 저녁 저는 4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아내와 함께 꾸몄던 거실, 아이들이 뛰놀던 복도, 그리고 제가 매일 서예 연습을 하던 서재. 모든 게 추억이었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지는구나. 다음 날 오전, 이삿짐 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필요한 짐만 간단히 챙겨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집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집 팔고 이사 갔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3일 후 핸드폰을 다시 켰을 때 부재중 전화가 47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전화가 대부분이었고 며느리와 손녀에게서 온 것도 몇 통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장 연락 주세요. 아버님, 집이 왜 없어졌어요?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무서워요. 저는 차분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잘 다녀왔니? 아버지, 대체 무슨 일입니까? 집이 팔렸다는데. 내 집이니 내가 판 거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없으신 겁니까? 어떻게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상해. 저는 차가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일도 상의했더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민수야, 내가 바보인 줄 알았니? 너희가 나눈 모든 대화를 다 녹음해뒀다. 거짓 기록지부터 후견인 신청서까지 모든 증거도 사진으로 찍어뒀고. 아버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린이가 페라리 달라고 한 것도 오해고 내가 요양원 자료 모아둔 것도 오해냐. 아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동네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다. 경로당 할머니들, 관리소장, 그리고 내 옛 동료들까지 모두 알고 있어.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와는 상관없이 살겠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새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스트레스 없는 하루하루였지요. 한 주가 지난 어느 날 박영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 아드님 회사에서 일이 좀 복잡해졌다고 하네요. 동료들 사이에서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재산을 가로챘다는 소문이 돌고 있대요. 저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회사 동료 중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며느님도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됐어요. 아파트 입주자 카페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며칠 후 예린이에게서 울먹이는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할아버지 재산 뺏으려고 했다고. 예린아,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언제 너에게 치매 같은 행동을 보인 적이 있니? 없어요. 그럼 왜 엄마 말에 동조했니? 왜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니? 예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할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린아, 이제 늦었다. 할아버지는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그 후 아들은 회사에서 좋지 않은 시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승진은 물 건너갔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손녀는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새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더군요. 아버지, 제발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이제 내 삶은 내 것이다. 그들이 치른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업자득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수원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마음은 한없이 편안했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에 꼭 필요한 것들만 두고 살아가니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도 저를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제가 하는 말을 거짓으로 돌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산책로를 걸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이 비슷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바둑 한 판을 두기도 합니다. 모두들 저를 그저 새로 이사 온 최 선생님으로 알고 있을 뿐 제 과거사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은퇴한 공무원 출신 김 씨, 전직 간호사였던 박 여사, 그리고 오랫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했던 정 할머니까지 모두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따뜻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최 선생님, 오늘도 서예 연습하러 가시는 거예요? 박 여사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요즘 글씨 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 복지관 서예반에서 강사로 활동하게 된 것은 뜻밖의 기쁨이었습니다. 35년간 교단에 서서 쌓은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선생님 덕분에 글씨가 늘었어요 라고 말할 때면 제 가슴이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매달 연금과 예금 이자로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생긴 차액은 제가 원하는 일들을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복지관의 서예 용품을 기증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씩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끔 옛 제자들이 찾아와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선생님,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가족들이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죠. 모두들 제 선택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마포에 있는 제 옛 동료들과 만납니다. 퇴직한 교사들끼리 모이는 모임이지요. 거기서도 제 이야기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호야, 참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요즘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 우리도 조심해야 해. 자식들이 제3만 노리는 세상이니까. 그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때때로 아들이나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새로운 번호로 바꾸고 옛 인맥들에게도 제 소식을 알려주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손녀 예린이를 마주쳤습니다. 그 아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예전의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예린이가 조심스럽게 부르더군요. 저는 그 아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작은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78년의 삶에서 마지막 몇 년이 이렇게 평온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 제 곁에는 진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고 제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도 치매 환자 취급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존엄성을 짓밟으려 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78년의 삶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이에요.